안녕하세요.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 정책 세미나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호서대학교 이재순입니다. 국토학회 학술위원회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준비한 그린 뉴딜과 산업문화재생이라는 주제로 이 세션에서는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최봉문 부회장님의 인사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행재정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봉문입니다. 저희 학회장님께서는 방금 전 전체 행사 프로그램의 개회 인사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 세션에는 제가 인사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2020년 추계학술대회는 그린 뉴딜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그린 뉴딜과 산업문화 재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세미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로 이 분야에 가장 많은 실적을 갖고 있고 지금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전주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형 뉴딜이 발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과 여러 가지 한옥 거리 만들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에 적합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그 가장 좋은 사례로 생각될 수 있기에 다른 지역들이 이 그린 뉴딜의 가장 선행적인 사례로 전주 사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원래 코로나의 사태가 진정이 되면 학술대회를 전체가 다 모이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그 장소를 전북대학교에서 하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었으면 모든 분들이 전주에 모이셔서 아까 홍보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전주시의 멋진 장소와 맛있는 음식을 함께 하면서 저희의 추계학술대회가 이루어졌을 텐데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진행되는 바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꼭 전주시에 가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아주신 최병성 교수님은 전주에서 도시계획 분야에 관련해서 가장 많은 업적을 보이고 계시고 아직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를 좌장을 하시면서 그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도움 말씀을 주실 거로 봅니다. 그리고 권영상 교수님과 황순우 소장님 두 분의 발제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고 가장 적절한 네 분의 토론자가 이 내용들을 알차게 꾸며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전주의 여러 가지 산업 재생, 산업문화 재생의 여러 가지 성과들을 함께 하시고 또 각자의 도시에 이를 적용하시는 그러한 좋은 정보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책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봉문 부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김승수 전주시장님의 축하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전주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또 저희가 공연도 듣고 전주를 안내하고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황지욱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애써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온라인 학술대회 저희도 잘 보겠고요. 또 거기서 많은 영감을 받아서 우리 전주가 좀 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사람이 척도가 되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강력하게 추구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전주에서 꼭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사를 보내주신 김승수 전주시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미나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산업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할 주제는 산업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떠 있는 장면은 그 전주 한옥마을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주시를 기념해서 이렇게 발표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 발제는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자산을 활용을 해서 도시를 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인 그런 의미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산업유산을 활용해서 도시 재생을 할 때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 6개 이슈로 제가 이슈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자산을 활용해서 도시를 재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하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이미 소실이 됐고 해방 이후에도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이라든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에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산업 자산들도 많이 유실되는 그런 상황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은 일본의 사진인데,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기존 도시를 재생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건축 자산 또는 도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코하마시의 미나토미라이 21 신도시 개발, 이것보다 더 주목받았던 공간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빨간벽돌 창고의 재생이었죠. 그걸 통해서 요코하마 구도시의 재생을 이끌어낸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 학계에서 이렇게 도시의 자산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할 때 이걸 보전으로 볼 것이냐 보존이라고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이슈가 있는데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도시 공간을 왜 보존을 해야 되고 그걸 활용해서 도시를 재생시키는 것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일선에 실제로 부동산 개발을 한다거나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부셔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런 고민들을 우리만 지금까지 해온 것은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은 이런 고민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학적인 가치라든가 또는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또 상업적인 가치 측면에서도 오히려 기존의 이런 역사적인 도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이미 학계에서 밝혀져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 단적으로 봐도 예전에 한 20, 30년만 해도 저희가 만약에 전화기를 산다 하면은 우측에 있는 그런 전화기를 사오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개인의 취향이 강조되는 그런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지금은 제가 누구한테 전화기를 사오겠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왼쪽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 안에서 역사적인 공간 또는 역사적인 도시 자산들 이런 것들이 지금 더 각광받는 그런 시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학계에서는 그 이러한 역사적인 도시 공간들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크게 3단계로 발전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1940년대, 50년대 쪽만 해도 개별 건축물 단위로 보존을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후로 이제 1960년대, 7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점 단위로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에서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선 단위, 면 단위로 보존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활성화됐습니다. 이후에는 그것이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이것을 보존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시 재생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방식의 논의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도시 자산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접근이 가능한데 예전에 있었던 걸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일부가 훼손됐을 때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방식들도 있고 또는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사진처럼 역사적인 건축물의 정면만 보존을 하고 뒷부분은 다시 활용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의 기술적인 해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를 재생시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역사적인 자산을 활용해서 도시를 보다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들은 크게 점선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점 단위로, 건축물 단위로 이런 오래된 건축물 또는 자산들 이런 걸 활용하는 그런 전략들도 있고 또 선 단위로 어떤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모여 있는 길을 지정을 해서 그 길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그런 논의들 또는 아예 어떤 하나의 지구 단위로 그런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동시에 보존하는 그런 전략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게 이런 문화재적인 그런 접근하고 사실 도시적인 접근이 서로 결합돼야지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제도적 틀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라든가 갈등 같은 것들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그 호주의 멜버른의 헤리티지 오버레이라는 제도인데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시에서는 그거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층에 있는 건축물들 또는 장소들을 여러 오버레이 형태로 그걸 중첩시키는 방식의 도시 계획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례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런 방식의 설계 기법들 또는 보존 기법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한 학계에서 논의하는 이런 역사적인 자산을 활용한 도시 재생의 필요성, 그 당위성,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산업유산을 활용한 재생, 이것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제가 한 6가지 정도의 그런 화두만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산업유산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문화재하고는 다르게 현재에도 활용되는 건물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우리한테 던져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박제화된 그러한 문화재, 도시의 그런 삶하고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시의 삶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산업유산이라는 거는 도시 공간하고 굉장히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유산을 활용을 했을 때 도시를 재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역사 자산 같은 경우는 도시의 외곽에 있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산업유산은 도시의 성장하고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시의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유산 주변이 굉장히 땅값이 높은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이냐, 또는 그 주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논란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너무 다들 미술관이라든가 문화시설 위주로만 다시 재생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에서 이러한 역사 자산 또 산업 유산을 활용한 도시 재생을 논의를 할 때 거의 100% 전부 다 문화시설 중심의 그런 도시 재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인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가 과연 이런 산업유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과연 건축물만 자꾸 들여다볼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은 일본 가나자와 시에 있는 오래된 교량 100년 넘은 트러스형 구조물인데,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라 이제 토목 구조물인데, 이거 자체를 사실은 역사 자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또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고, 왼쪽 하단에 있는 거는 길 자체가 역사 자산으로 활용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건축물 단위로만 산업유산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굉장히 폭넓게 이런 교량이라든가 길이라든가 발전소라든가 또는 수리시설들, 이런 것들도 다 산업유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런 산업유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 건축적 특징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산업유산이 활용되기 쉬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테이트 모던 뮤지엄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원래 발전소 건물이었었는데 미술관으로 바뀌었죠. 대부분의 산업유산들이 전부 다 장스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장이라든가 발전소 같은 것들은 구조적으로 장스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산업을 이끌기 위한 어느 정도 채광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다중이용시설 또는 장스펜의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설들로 이용되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역학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근대 산업유산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문화시설로 이용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테이트 모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사 자산을 국제 현상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당선작을 보면 가장 예전에 있었던 테이트 모던이 화력 발전소일 때 있었던 외곽의 디자인들을 그대로 유지하나 아니 선정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계획안은 벽면에 있는 수직 띠창하고 천창에 있는 천창들을 그대로 유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역사 자산, 근대 산업유산을 다시 재생해서 디자인을 할 때 도시적인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러한 단초를 우리한테 제시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디자인이 멋있어서 선정됐다기보다는 밖에서 봤을 때 이 테이트 모던이 런던 시민들한테 보여주던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론 안쪽은 다 바꾸겠지만 유지할 수 있는 과정에서 디자인이 진행이 되었던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왜 우리 역사 자산들은 다
전부 다 문화시설 아니면 도서관인지 그것에 대한 대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가소미터라고 예전에 그 유럽의 가스 저장소였던 그런 산업유산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 어쩌면 이거 다 그 재생할 때 그 안에 공간도 널찍하고 하니까 역시 이건 문화시설이야 이렇게 진행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 또는 주거 또 오피스 이런 것들로 이제 바꿨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자산을 단순히 낮에만 활용되는 이런 문화시설로 쓰는 것보다도 오히려 낮 밤에 계속 활성화되는 그런 공간으로 전환을 했을 때 주변의 도시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 이런 근대 산업유산이라고 했을 때 과연 건축물만 볼 것이냐에 대한 또 다른 해법이 되는데, 이거는 가나자와 시의 그 인공 물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나자와가 산업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인공 수로를 이렇게 쭉 파가지고 거기 물을 통해서 생활용수라든가 산업용수로 썼던 그런 물길입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이거 다 덮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하수도 다 개발되고 났기 때문에. 근데 이 시는 이 물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인프라죠. 도시의 인프라 시설을 역사자산으로 지정을 해서 그대로 놔뒀죠. 그대로 놔두면서 이제 예전의 기능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서 물을 길어서 떠먹고 산업 공장 용수로 이제 활용하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그 용도는 아니죠. 그 용도는 아니지만 예전의 기억들을 그대로 다시 유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경관적이라든가 도시의 뭐 미세먼지 같은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러한 또 도시 활성화의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가나자와 시에 그 물길 재생을 하면서 같이 개발한 세지마가 설계한 21세기 미술관이라는 이제 현대 미술관인데요. 이게 그 도시에서 이러한 역사 자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 전략의 폭이 넓음과 그리고 그 역사 자산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어떻게 결합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고 이 가나자와 시에 그서 활동하고 있는 공예 작가들을 전부 다 리스트업을 해서 아까 그 21세기 미술관하고 그 물길하고 그 네트워크 상에서 많은 그 공예 작가들의 사업체들을 이제 연결시키면서 뭐 명실상부하게 산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사례는 그 뉴욕에 있는 미트패킹 지역인데, 이것도 제가 왜 보여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역사 자산을 활용할 때 과연 그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전시 이런 용도로만 쓸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렇게 그 정육을 이제 관리하던 그런 유통하던 그런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쇼핑센터로 이제 바뀌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그 뉴욕에 있는 굉장히 그 힙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뭐 패션이라든가 디자인 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산업유산을 활용을 하려면, 그리고 그런 장스펜의 도시 그 구조물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입지적으로 도시의 중심부에 있는 이러한 산업유산들을 활용하려면 이게 정적인 문화시설만이 아니고 어떤 그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주제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좀 논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 과정을 거쳤고 그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급격한 도시화를 거쳤기 때문에 과연 근대를 어디까지 볼 거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리고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김중옥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제주대 용단 캠퍼스도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린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을 또 얼마 전에 유네스코에서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르꼬르비제가 만들었던 17개 작품들이 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100년 안 된 작품들인데 전부 다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죠.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르꼬르비제한테 직접 사사받은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김중업 선생님이신데 그분의 제자가 만든 거는 부서진 상황인데 그분이 만든 거는 세계문화유산이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그러니까 근대 범위를 굉장히 좀 넓게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 동시대에 있는 건물 또는 도시 공간이지만 후세한테 자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남겨놔야 된다 반드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부끄러운 사례인데 레골레타의 이것도 유작으로 알려져 있죠. 그 제주도의 카사델 아구아도 이건 정말 그 많은 그 문학의 인사분들이 이거는 남겨놔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들인데 이제 이것도 없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시대인 60, 70년대도 아니고 어느 정도 문화적 자신감이 이제 생겼다고 자부하고 있는데도 어떤 개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유실되는 것이 한 50년, 100년만 놓고 보면 이거 부수는 게 더 이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셔가지고 새로 지어 다른 더 고밀의 개발을 했을 때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가 이익이 되는지, 제가 그 이렇게 뭐 사업성 분석 같은 거를 할 때 NPV 분석을 하면은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게 그 연도가 승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사업을 그 분석할 때 보면은 그 연도를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는데, 자, 그 연도를 뭐 예를 들어서 100년이라고 놓고 봤을 때 과연 그 수익이 어떤 것이 더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그 일본의 그런 이런 오랜 그 강점기가 거쳤기 때문에 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이거를 보존할지 말지 이런 또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적산 가옥들 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이건 뭐 무조건 부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러한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도 자산이다. 그만큼 우리의 뭐 문화적 자신감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런 도시를 재생하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논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차 대전의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만 할 게 아니고 이거를 잘 보존을 해서 도시도 다시 활성화시키고 후손들한테 기억을 전수하자 뭐 그런 논의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제 충분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아픈 기억이지만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들 뭐 이 공원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게 이제 지금 생각이고요.
근데 사실 제가 아쉬워하는 건 이 두 개 사진에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문화재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이제 왼쪽 사진만 보고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도시계획가들의 역할이 이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 이게 잘 뭐 이렇게 공간으로 조성된 것 같지만 그 저 뒤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들, 고층 아파트들을 배경으로 서 있는 걸 보면 이게 그 역사적인 자산 주변에 면적으로 도시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도시계획가가 관여를 해서 이러한 그 역사 자산을 활용한 주변 지역의 관리가 잘 이루어졌다면 저런 멋있는 그런 어떤 예전부터 있었던 자산 주변에 저렇게 고층의 건물들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패트릭 게데스가 얘기한 하나의 그 문구를 인용을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를 다루는 일은 공간을 다루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오죠. 그래서 도시 계획을 전공한다고 하면 뭐 어떤 공간을 어디를 개발하고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배우는데 사실 도시라는 거의 본질이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 이상의 사실은 시간을 다루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도시의 가치가 생기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런 축적된 시간의 층위들을 가지고 있는 산업유산 이걸 활용해서 도시를 재생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제시한 몇 개의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이슈들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논의를 앞으로 그 학계라든가 산업계 또 이렇게 정부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도시재생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신 우리 권영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의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은 전북대학교 최병선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최병선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선입니다. 오늘 국토도시계획회 정책 세미나 첫 번째 주제 그린 뉴딜과 산업문화 재생인데 첫 번째 주제는 권영상 서울대 교수님께서 아주 앞으로 그 산업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들을 정말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례까지 짚어서 우리가 제일로 이제 부딪히는 것들이 이제 가치인데 사람들의 가치가 부딪혀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많고 또 보존의 방법, 입지 특성, 기능의 다양성 그런 사례들을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고 또 황순우 대표께서는 전주 산업단지 내에 있는 탈복예술공장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지혜를 모아서 여기에 쏟아부은 그런 과정들을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고 특히 이제 그 속에서도 장소에 대한 가치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또 사회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 하는 점들을 아주 비중 있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 토론하실 분이 4분이고 지금 유튜브로 또 연결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당 한 5분 정도로 해서 토론을 좀 해주시고 나중에 혹시 토론자 여러분이나 발표하신 분들한테 질문이나 토의가 발생이 되면 또 좀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사정으로 전북대 황지욱 교수님이 못 오셔서 영상으로
토론을 좀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황지욱 교수입니다. 2020년 국토학회 추기학술대회에 영상으로라도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문을 읽어가며 느낀 점은 권영상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도시 시설물, 건축물을 놓고 가치를 찾아가는데 초점을 맞춘 듯이 느껴졌고, 황순우 건축가님께서는 전주시의 팔복동을 배경으로 도시의 근대사적 정체성을 되찾아가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두 분의 발제문의 근본 맥락은 가치와 정체성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서로 교감이 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이 지금까지 우리가 오직 경제성장이라는 단 한 가지의 목적 아래 너무나도 쉽게 놓쳐버렸던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고 되살려 놓고자 하는 일종의 자기 정체성의 재발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을 추구하던 시기에 항상 가진 자의 역사만이 가장 좋은 것이요, 또는 귀한 것이요, 또는 미래적이고 값비싸 보이는 것만이 최선의 것인 양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과거의 것은 때로는 무가치하거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보였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재생을 통해 어떤 특정한 건물 하나 또는 특정한 사람 소수만을 생각하던 계획을 넘어 공간 전체의 조화와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을 귀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정체성 회복 운동이 도시재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의 팔복동 공단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더욱 많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공테이프에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녹음해 듣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정말 유명했던 회사가 세한미디어인데, 이 세한미디어의 테이프 생산 공장이 전주 팔복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세상을 떠난 이건희 회장의 둘째 형인 고 이창희 씨가 창업주였었죠. 이곳에서 밤낮 없이 일했던 노동자들의 누구에게 알려지지도 않았던 이 노동자들의 땀과 삶의 흔적이 담겨있던 공간이 회사의 존폐와 더불어서 폐허화되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는 팔복예술공장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노동자들의 공간이 우리가 동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한 번쯤 되새기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 장소임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공간이 재생되었다는 것은 도시계획가가 수행하는 일 중에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 분의 발제문을 의미하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재생의 중심에는 사람이 놓여 있고 사람의 공동체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재생의 초점이 과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거의 회복이 이곳에 살았던 분들, 그리고 현재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을 다 같이 행복하게 해주려는데 맞춰져 있어야지, 그 초점이 흐려져서 건물에 맞춰지거나 또는 경제 성장이라는 것에 맞춰지거나 또는 외지인에게 맞춰진다면 재생은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방향으로 또다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가들은 항상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애쓰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계획가들이 흠이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인 자기가 전문가이니 내 말을 듣고 따르라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이런 착각을 해서는 정말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재생이 아니라 간섭이거나
강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권영상 교수님께서 발제문의 마지막에 패트릭 게데스의 말 A city is more than a place in space. It is a drama in time 이라고 그 말을 인용하셨는데 앞으로 이 말을 한 게데스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말하자면 두 분의 발제문에 대한 느낌과 감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황지욱 교수님은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역시 가치와 정체성 회복,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과의 역할, 사람 중심의 또는 주민 중심의 그런 계획과 역할들을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김주진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님께 좀 먼저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지주택연구원 김주진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학생대회에서 토론하게 되니까 조금 긴장이 되는데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지금 토론 촬영이 조금 더 긴장이 돼서 조금 긴장을 좀 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린 뉴딜하고 산업문화재생 그러면은 저는 재생 연구를 오랫동안 했지만 이쪽 분야는 조금 잘 몰라서 어떻게 토론을 준비하지 했는데 막상 두 분의 발제 자료를 보고 또 오늘 이렇게 발표해 준 내용을 또 직접 들으니까 굉장히 감흥받는 부분이 많았었고요.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권 교수님께서는 산업문화재생을 할 때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굉장히 이게 포괄적으로 다 짚어주시고 또 황 대표님께서는 특정 장소에 대한 이 산업문화재생이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었던 그 전체 과정, 그다음에 성공 요인들을 굉장히 그 시간에 걸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다음에 또 깊게 이렇게 들어서 일단은 전주 꼭 가서 한번 먼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거는 이미 성공이 된 사례라고 했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도 이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도시행 사업을 하면서 많이 확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지자체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도시생 사업 현장에 갔을 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두 분의 발제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느꼈던 부분은 제일 첫 번째는 산업문화자산 중에서 유휴, 지금 이용되지 않고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자산이 과연 내가 내 지역에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목록을 자산화하는 것이 되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것이 과연 자산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유형이라든가 어떤 것이 자산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치까지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 내에서는 우리 지자체 내에 있는 그런 자산들을 찾아내서 목록하고 유형화하는 것들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건 전략인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떤 특정한 주체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런 전략은 결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황 대표님처럼 공간을 잘 이해하시고 건축자산 이런 것들을 기능과 잘 연결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 근데 그것이 한 명이 아니라 300명의 예술가가 도시를 만드는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 그룹들이 전부 다 모여들고 또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서 재생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플랫폼이 돼서 그 지역에 계신 예술가분들과 지역 주민들 이런 여러 주체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산업문화 재생을 끌어갈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재생을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는
컨텐츠가 되게 중요한데 과거에 이용되어 왔던 부분들이 기능이 더 이상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보고서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필요한데 이때 또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컨텐츠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유연한 시각,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방향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자원에 대한 진단,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잘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 추진 체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도시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된다고 치면 지자체들이 현재 산업문화재생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조금 더 전략적인 사고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그것들에 대한 진단을 안 하고 또 새롭게 많이 만들려고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기존의 자산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산업문화재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가요. 여기 팔복동 그 예시해 주신 것처럼 예술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주에 있는 연초 제조 공장처럼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커다란 그런 산업 자산이 있는 반면에 규모가 작은 다양한 자산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그런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차별적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가지 이걸 다 이제 토론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신박한 정리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파트에 대부분 거주하신 분들인데 집이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프로그램에서 집 내부에 대한 것이 다 재구조화가 되면서 비포 애프터를 보여줘요. 근데 비포 전에는 집이 되게 뒤죽박죽 막 엉켜져 있어서 가족들이 되게 집에 들어갔을 때 행복하지 않고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신박한 정리를 통해서 내 집에 있는 자산들 중에서 가족의 정체성을 담아서 가지고 가야 될 것, 그다음에 과감하게 버려내야 될 것, 이것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공간이 완전히 전후로 달라지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간 가족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거의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시청자로서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도 비포 애프터의 그 공간이 너무 다르거든요. 같은 장소이지만 필요성과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통해서 재구조화되는 공간들이 얼마나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고 행복함을 줄 수 있는지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게는 내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고를 도시 공간 속에서 산업문화 재생이라는 관점으로 여러 지자체들이 많은 모범 사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학회 그 첫 번째 정책 세미나로서 아마 이 사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 교수님, 그다음에 대표 사례 황순우 대표님이 해주신 것은 다른 도시도 아마 이런 산업자산을 활용해서 도시재생이나 산업단지 재생을 하려고 하는 데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추진해야 될 목록 작성이나 유형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로 예술가 전문가들의 가치를 아까 권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가치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또 목적도 같이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이제 테마들을 좀 다양화할 그 입지 특성, 도시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는 점들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우 모건대 교수님께 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건대학교의 이재우입니다. 먼저 두 분의 발제 내용, 훌륭하신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권영산 교수님께서 역사 문화 자원의 어떤 그 활용과 관련한 학술적 관점에서 어떤 고민 검토해야 될 부분들과 특히 또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활용상의 이슈 정리해 주신 걸 잘 들었고요. 또 우리 황순호 대표님의 팔복예술공장은
사실 뭐 작년에 저도 이제 그 도시재생 현장의 뭐 센터장을 좀 맡고 있는데 우리 이제 센터 인력하고 우리 자치단체장, 구청장님 한번 모시고 직접 방문해서 그때도 굉장히 많은 또 감명도 받고 했었는데 사실 뭐 그 유사한 고민들을 하면서 해외에도 뭐 파리 샹카르트라고 뭐 이런 기존의 그런 근대 시설들을 뭐 새마을 문화 공간으로 좀 활용했던 그런 뭐 해외까지 갔었는데 아니 국내에 이렇게 더 많은 함축적인 게 있고 실제 아주 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었나 느낄 정도로 많은 그 배움이 좀 있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조금 현장에서 또 고민하고 연구자로서 저 좀 고민되는 그런 언급되지 않았던 뭐 이슈라든가 조금 더 두 분의 경험 속에서 또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몇 가지 말씀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그 사실 그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그 바라보는 관점의 여러 가지 가치 어떤 그런 상반된 뭐 충돌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런 역사 문화 자원의 활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개발 중심의 활용이었다면 그 문화재 역사 자산 자체의 지역 어떤 활성화의 자산으로서 좀 다른 시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현장에서 직면하는 부분은 아주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부여의 도시 재생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이제 사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민 상인분들과 진짜 그 테이블에서 맞대어서 오랜 시간 같이 논의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은 그 백제 고도 그래서 뭐 산성도 있고 국남지 뭐 정림사지 굉장히 많은 역사 자원들이 도시 내에 있죠. 근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해당 지역은 그런 문화재 보호 또 그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굉장히 제약이 있어서 사실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의 출발선상에서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그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걸림돌로 사실 그런 문화재 어떤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합의점을 찾아가고 그것을 자원으로 활용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뭐 지난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그 지역에서는 계속 뭐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인데 그게 이제 그 어떤 뭐 건물 공간 자체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적 관점에서 맥락을 가지고 또 다루려면 더 큰 이슈가 생기는 과정들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그 결합 개발이라든가 용적률 이전이라든가 뭐 여러 연구들도 있고 고민들 하지만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공유 재산인 경우에 상관이 없지만 그 이제 사유화된 공간을 뭔가 이런 공공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그것에 대한 이제 대가 보상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사유권에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정당하게 법률로서 정해서 이제 정당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연구자 관점에서 좀 본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포텐셜이 있고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그렇다고 수익적 가치를 우리가 정량화해서 뭐 이렇게 평가하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고 마켓 프라이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값어치를 매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방법론적으로는 코스트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실제 사인들한테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대가로서 사실 뭔가 취득을 하거나 활용하는 그런 좀 모순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방법론 측면에서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역 경제의 그 활성화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게 하나의 단위 건물이든 그 주변과 연결된 도시적인 차원에서의 활용이든. 전 이제 그 학교가 대전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여는 그 대전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는데요. 대전도 대전의 도시 경쟁력을 그
키우기 위해서 마이스 이렇게 광역교통이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회의도 하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인가 오시는 분들의 체류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 1시간 가까이 거리에 있는 부여까지도 굉장히 대전에 회의를 오셨던 분들이 가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부여나 이런 그 역사 문화 자산이 있는 지역에서는 어트랙션이 되고 외부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작 해당 지역에서 정말 이런 자산을 이용해서 도시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체류하고 소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다양한 재생의 활성화 사업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고 좀 연계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결합 사업 뭐 주체들과의 어떤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쉽지 않아서 대전제는 맞음에도 불구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역사 문화 자산 그 자체 그것을 어떻게 컨텐츠 스토리텔링화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고민되는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활용 부분에서 아까 이제 그 문화적인 부분에 좀 국한되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공감도 되면서 또 다른 뭐 가능성을 좀 보는 뭐 사례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 최근에 문경의 그 쌍용양회 공장을 좀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멘트 공장 이제 그 폐쇄가 됐는데 웅크라라고 하죠. 우리 그 유엔에서 전후에 우리 그 복구 지원을 위해서 최초로 설립했던 공장인데 문경의 도시는 인구가 한 7만밖에 안 되고 그것이 있는 그 점촌이라는 지역은 인구가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업비를 한 3,5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 쌍용양에 폐쇄된 공장을 이제 문화 거점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뭐 이제 사일로나 뭐 이런 부분들을 여기는 이제 그런 뭐 익스트림 스포츠라든가 그런 사일로 큰 굴뚝 뭐 이런 것들은 뭐 전문가 다이버 뭐 풀로 활용한다든가 조금 다른 형태의 고민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도시재생 하는 입장에서 제가 뭐 그쪽에 이제 그 문화유산 활용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 사실은 이러한 이제 그 역사 문화 자산을 활용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출발선상에서는 그런 뭐 3천억 가까이 되는 공공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합의를 이끌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불가피하게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은 자연스럽게 민간의 참여나 민간의 투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불확실성 분명히 총론적이고 원론적으로는 그것이 매력 자원이고 사람들을 불러오지만 정말 온기를 내고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하게 지역을 활성화할 건가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의 주민이나 그런 재정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연구자 측면에서는 조금 더 막 객관적으로 어떻게든 이해시키고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세 번째 그 추진 체계입니다. 우리 저희 황 소장님께서 굉장히 긴 호흡으로 질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논인, 고민, 수기, 공감의 과정이 필요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렇게 벤치마크로 현장도 가고 하면서 만들어주신 그런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실현 과정도 부러웠지만 어떤 그런 긴 호흡으로 논의하고 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 그것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주변에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역 주민에서도 사실은 공감대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의 도시재생 특히 이제 공공재정에 지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어떤 시간의 프레임이 있고 그 단계마다 사실 어찌 보면 뭐 중간중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긴 호흡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쫓겨서 진행해서 그런 논의가 잘
수기되지 못하거나 합의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소장님께서 또 정책, 조례, 조직, 예산 이런 논의와 어떤 그 확산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전국적으로 내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런 좀 심화된 이슈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도 좀 논의와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우 보건대 교수님도 결국 관점의 차이인지 가치의 충돌인지 뭐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그것이 이제 관점이 지속되면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법적, 제도적, 경제적 관점에서 또 때로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내부를 보는 경우, 그다음에 내부에 계신 분들의 관점 또는 가치 이런 것이 달라짐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자원이 좋고 잘 꾸려가면 경제적 효과, 일자리 창출 정말로 이제 재생이 될 텐데 왜 저렇게 안 되지? 그다음에 또 자치단체에서는 아까 활용에 대한 그런 공공 재원을 저렇게 많은 비용들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추진 체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초기에 질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재호 교수님은 권 교수님한테는 저런 가치에 대한 또는 내부의 관점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황 대표님한테는 이게 정말 이게 굉장히 오랜 동안 여러 사람들의 추진 체계 하는 과정을 다른 타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시간을 봐서 좀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우현 전주시 정책연구소 연구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주시 정책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장우현이라고 합니다. 예, 두 분 발제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황순우 그 감독님,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매주 이제 전주에 오셔서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폐허 같은 그 공장을 예술 공장과 예술 놀이터로 이렇게 조성해 주셨는데요. 감독님의 열정과 헌신이 없으셨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시에서 왔기 때문에 전주시 입장에서 전주 산단, 팔복동 산단을 중심으로 토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이제 말씀은 있었지만 그 전주에 있는 팔복동 산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과거에는 전주시의 외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성지구와 혁신도시 같이 신도시 개발 및 이제 도시 팽창에 따라서 산단이 이제 도시 내부로 편입되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같은 환경 문제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산단 기능이 좀 축소되고 어떤 기반 시설이 노화되고 공장들이 이제 휴폐업하는 사례도 많아졌고요. 인구 감소와 주거지 노후와 생활 리소스 부족 같은 세태 이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단 재생과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전주시에서는 앞서 이제 발제하셨던 팔복예술공장 같이 점적으로 이제 건물을 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적으로 산단 전체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동을 산업과 업무, 주거, 문화가 복합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바라보는 건데요. 산업에 대해서는 산단 고도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과 연계한 업무 기능 강화, 주거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 문화는 이제 문화적 재생 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사업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산단 재생 사업, 그리고 전주의 어떤 미래 산업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탄소 소재 국가 산단 지정하는 사업, 그리고 팔복예술공장 바로 인근에 금악천, 하천을 정비하고 철길을 명소하는 사업,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청년들, 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여가 공간으로서 팔복 청년 예술 놀이터, 그리고 주거 기능으로서 6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등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볼 때 영국 런던의 이제 킹스 크로스나 아니면은 바르셀로나 22지구, 그다음에 스위스의 쥐리 웨스트 에잇 같은 사례를 좀 보면은 시사점이 한 20-30년 정도 기간의 장기적인 목표와 로드맵에 따라서 이렇게 재생 계획을 수립을 하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과 그다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22지구에서 보면은 건물 높이를 한 30% 정도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대신 그 개발 용지 한 30% 정도를 공공 용지로 이제 받아서 인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부 체납부터 해서 공공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사례,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해서 인재를 확보하고요. 생태교통과 이제 보행 활성화 같은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동 산단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팔복동 산단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일반 산단들, 국가 산단들에서 비슷한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주시는 이제 산단 재생으로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은 확충되었다고 보고, 또 팔복예술공장으로 문화적 재생 어떤 거점을 조성한 상황에서 조금 더 산단을 좀 재창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좀 과제들이 몇 가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고민했던 과제들을 함께 공유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존에 이제 대략적인 계획은 있었지만 좀 더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을 포함한 계획을 좀 점검하고 마스터 플랜 수립하는 과제가 있겠고요. 또 기존에 저희가 산단 배후에 있는 주거지를 바탕으로 주거지 재생 사업, 세트 사업, 빈집 특화한 주거지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과 사회주택과 같은 저렴한 임대주택들을 좀 더 공급함으로써 산단의 주거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또 지역에 부족한 교육이나 문화 복지사 등 생활 SOC를 좀 확충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또 이제 팔복예술공장과 같은 어떤 거점 공간을 좀 확산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휴폐업 부지들이 몇 곳 있는데요. 그런 곳을 활용해서 산업유산의 어떤 역사와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근대 산업유산, 문화유산 벨트 이런 개념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금학천과 철길 그 주변에서 보행로를 걷고 싶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인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도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단이기 때문에 가장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많이 배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온실가스 저감성이나 에너지 회수 시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신재생 에너지 설치, 그다음 녹색 산업들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그린 산단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저희가 공공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산단 재생을 해왔는데요. 공공에서 이제 마중물 사업으로서 이렇게 사업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이제 민간들의 투자까지 받아들여서 산단 전체적으로 좀 재생을 해야 되는 과제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실지에서 전주시의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이제 마스터 플랜의 수립, 그다음에 문화벨트 조성, 환경 조성, 그린 뉴딜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제 고민도 하고 있으면서 처음에 발제를 해주신 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즉 문화유산들의 점선면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들을 이미 전주시에서는 네트워크화해 나가서 추진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국 사례에서도 도시 재생이 약 20-30년이 소요가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멀리 안 가더라도 대표적인 전주시에서도 영화거리 걷고 싶은 거리 한 지가 약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과제들이 또 상당히 많이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두 분, 권 교수님하고 황순우 교수님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겸해서 권 교수님은 이게 전체적으로 가치가 다른 충돌이 되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각 자치단체의 역량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하는 문제 좀 해주시고, 황 대표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관련 주체들의 관점이 많아서 상당히 많이 시간이 소요됐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주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좀 빠른 시간 내에 합의 형성을 해나갈 수 있을 건지 하는 점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 토론에 대한 답변하기 전에 우리 황순우 대표님 발표문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제가 주목해서 들은 바는 사실 초중학생들을 이 사업에 끌어들였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들었는데, 사실 이런 게 시간을 관리하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나중에 또 한참 이제 컸을 때 그때 기억이 또 나겠죠. 그러면서 그 후속 세대들을 계속 이렇게 그 공간에 대한 기억들을 유지시켜줬다는 뭐 그런 의도로 하셨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토론자분들 질문하신 거 몇 가지 답변하면서 특히 그 관점, 가치의 차이, 그리고 지자체 역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해달라라는 이제 지자체들이 많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당연히 그럴 겁니다. 당연히 그럴 거고, 성공 케이스를 이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을 텐데,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는 A 도시에 적용시킨 사례가 B 도시에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제가 그런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 도시재생 케이스로 많이 알려진 빌바오시가 있는데, 빌바오의 그런 도시재생, 문화 기능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이 성공을 했다고 하니 다른 지자체, 다른 국가 지자체들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했던 그것들 전부 추적해가지고 그런 방식의 재생이 성공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분석한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케이스를 이제 글래스고를 봤었는데, 그 논문에서는 분석을 해보니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A 지자체에서 그대로 그 방법을 B 지자체에다가 그대로 적용했을 때, 왜냐하면 아까 우리 최병선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크게 다른 거는 A시하고 B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을 적용시키는 것이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점, 가치의 차이, 요것에 대한 질문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로 귀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가치가 이제 충돌을 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역사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특히 그 지역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신 그런 주체들하고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그 단기적인 가치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이냐, 누가 장기적인 가치가,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몇 가지 방법은 뭐 학계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계획 기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계획에서 할 수 있는 용적률을 관리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용적률을 뭐 이전시켜주는 그런 방식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이 그 많은 뭐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근데 2015년에 그 제가 국토부 연구를 하면서 이게 용적률을 이전시켜주는 것이 어렵다면 어떤 하나의 블록을 선정을 해서 결합 건축 방식으로 통합 개발하는 거를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법 제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기법이 필요하고, 사실은 그때 제안했던 것 중에 장기적으로 그러면 A 지역의 용적률 1%에 대한 그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전국 단위로 시뮬레이션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그 용적률 1%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지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지 아까 그 단기간의 가치를 장기간의 가치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런 토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TIF 같은 금융기법을 쓰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가치에서 나타나는 그런 개발 이익으로 장기적인 그 재생에서의 그 사업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금융기법도 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뭐 전문가들이 쉽게 세금을 감면해 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해본 바로는 그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그 부처는 국토부인데 세금은 기재부를 그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의 좀 어렵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네 번째는 재정 사업이는 뭐 제일 쉬운 방법인데 좋다 그 지자체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사버리는 거죠. 사가지고 보존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도 뭐 지자체 여건이 괜찮은 지자체들은 가능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은 중앙에서 보조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법 같은 경우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뭐 서울에서도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금 기부 체납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기간의 사업에서 나는 수익의 일부를 뭐 공간을 기부 체납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기부 체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그게 장기적으로는 그런 산업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아까 그 관점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고, 지자체 역할을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자체 부분은 그 조금 그 좀 민감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바라는 부분은 지자체장 선거에 좌우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 20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지자체장이 몇 번은 바뀔 거거든요. 뭐 3선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한두 번은 바뀔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그런 공약에 좌우될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이상의 그 좀 변화될 수 없는 그러한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은 뭐 지자체장이 바뀌면 그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싹 다 바뀌어 버리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 지자체장은 그냥 바뀌더라도 이 도시재생을 계속 추진하시는 분, 그리고 이런 어떤 산업유산이 관여되어 있는 그 지역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지만 그런 자치단체의 역할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토론회를 많이 가보면 뭐 얘기를 하시다가 지자체장이 바뀌시고 나면 또 뭐 싹 다 바뀌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던데요. 그러지 않도록 하려면은 어떤 결국에는 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놓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답변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빌바오 뭐 많이들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뭐 요즘 또 정보에 의하면 그 효과가 이제 약발이 떨어져서 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5가지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도 설명을 해주셨고, 아마 제 경험으로 봐서도 젤로 정책의 일관성, 이게 뭐 단기간으로 4, 5년에 어떤 열매가 맺는 그런 재생 사업들이 아니고 앞으로 20, 30년을 추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유튜브에 좀 마이크를 좀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순우 대표님께서 좀 작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팔복 예술공장 준비할 때 처음에 이제 3명의 스텝하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맨 먼저 했던 것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공한 사례도 많지만 실패한 사례를 보자라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례들을 다 찾았고, 그러니까 왜 실패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뭐 지금 광주 소촌이나 이런 데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는 추진 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공간을 만들어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다 떠나니까 다시 또 돈을 물리적으로는 재생을 했지만 또 다시 재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돼서 여기에서 할 때 아예 이 사람들이 계속 지속해서 근무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실 고민을 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하고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재생은 저는 생각을 바꾸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재생을 해야지 기존 갖고 있었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둔 채 공간만 바꾼다고 그것이 재생이 될까? 그러니까 공장의 기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바꾼다고 될까? 그게 아니라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결국엔 생각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처음에 저한테 얘기하는 게 큰 이팝나무 홀, 지금 멋있다고 한 홀을 세탁장으로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세탁할 물건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팔복에서는.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이제는 근무자들이 외국인 몇 명밖에는 없어요. 다 제가 전수조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러면 그 생각은 뭘 바꿔야 되냐면 나의 일자리가 유형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오히려 문화시설, 예술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일자리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20명 계속 팔복산단이 그렇게 되면 이 사회적 기업은 지금은 13명으로 시작하지만 저는 50명도 더 넘는 일자리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천에서 10년 동안 개항장을 재생하는 작업을 했고,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어요. 10+10을 얘기해서 20년 동안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전주에 내려가서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문화하고 지금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른 문화인데 여기 가니까 전부 그 지역에 힘이 센 분들이 다 자문위원이고 그걸 코치합니다. 근데 그분들 때문에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다 잘랐어요. 안 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택할 거냐 나를 택할 거냐 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 없애고 다시 짠다.
진짜 이 일과 관련 있는 사람들, 그건 학교, 기업, 마을 주민들, 예술가, 이 사람들이 진짜 관계 있는 사람인데 우리 재생할 때 이 사람들은 없어요. 전부 누구냐면 시에서 힘 있는 사람들. 뭐 여기 교수님 다 교수님들이신데 죄송하지만 교수님들이 대다수고 나름대로 전부 다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세요.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어차피 실패할 거 제가 뭐하러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다시 조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시간성입니다. 제가 10+10을 해서 개항장에서 20년을 했어요. 20년을 했는데 인천에서 아트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주변이 15만 평이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반대했던 몇 분들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 방앗간집 아저씨하고 슈퍼집, 세탁소, 이 사람들이 나이가 몇 세였냐면 75세였어요. 그분들이 계속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재생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근데 그분들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재생을 20년 동안 할 때 시간성을 보면 여기서 살아야 될 주인이 누굴까를 고민해보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정말 생각한다면 공단이 바뀌어야 되고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아이들, 상상력과 창의력을 줄 수 있는 예술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 시간성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재생을 해도 한 5년 지나고 아까 우리 최병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간성에 주목하지 않으면 이것이 긴 텀을 갖고 하기 때문에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다시 재생을 해야 되는 형국이 돼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이크를 드셨으니까 예. 지금 SNS에 아마 저게 구체적으로 황순우 대표님을 지적은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대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라왔고 짧게 좀 부탁드리고 필요하면 권 교수님도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토론자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전에 계신 교수님들이 사실 많으신데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2010년부터 제가 대전을 계속 초청받아서 갔었습니다. 소재동이나 아니면 도청하고 관사촌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냐면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 제기가 됐고 근데 해결이 안 되고 이미 도로로 나면서 다 없어지고 재개발됐고 나머지 아마 다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저는 2000년에 제가 개항장을 할 때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 국회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방법론이 처음 됐을 때 역사적 경관 보존 수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사실은 한 3년간을 계속 어떤 보존, 정비, 활성화 계획에 대한 것들을 수립을 해서 나중에 활성화 계획으로 이제 했던 거거든요. 아트 플랫폼을. 근데 제가 10년에 뭐라 그랬냐면 보존 정비 활용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소재동이나 아니면 역세권에서 건축 자산에 대한 것들을 전수 조사 이미 거기는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건가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 거기서 막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는 대전에는 사실 학자도 많고 인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연구자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전 그냥 다 없어질 거다라고 하고 올라왔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책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실천적인 면들이 필요한데 다 연구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인천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는 조금 해도 행동하는 집단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걸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구나 이런 계획도 필요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자문을 말씀하셨는데 거의 제가 보기엔 이거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나머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실현할 것인가를 애를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교수님 그러세요? 토론자분들 중에서 혹시 이 대전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도 대전에 가서 특강을 좀 한 적이 있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아까 황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렇게 열성적인 리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아까 권영상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계속 움직여버리면요. 공무원들도 움직여버리면 알만해서 공부하고 또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분이 오면 이거는 또 새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재생이 뭐지? 산업단지에다 왜 예술을 해야 돼? 우리 도시는 어떡하지? 이제 공부하다가 좀 알만하면 또 가야 되는 이러한 결과들이 있어서 절로 이제 사람이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리더와 그다음에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자치단체 장, 정책이 변화되지 않아야 되고 또 그것을 리더할 수 있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시민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 이게 삼박자가 좀 갖춰져야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재생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65만 정도 되고 또 도심에 문화유산이 많아서 20년 동안에 뭐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해와서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군데서 지금도 다양한 도시재생들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산업단지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또 도시의 규모나 입지적 특성에 따라서 접근을 아주 달리 해야 될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린 뉴딜과 산업문화 재생의 이런 정책적 이슈가 이제 제기되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학회뿐이 아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이 가치와 합의 형성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꼭 결정적으로 자치단체 장의 의지 그다음에 이것들이 결정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재생들을 해서 금방 4, 5년 지나서 방향 바뀌고 운영자하고 만져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 점들을 앞으로 추진할 자치단체에서는 좀 눈여겨봐 주시고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토론자분들이나 발표해 주신 분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두 분께서는 정말로 귀한 말씀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권 교수님께서는 정말로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산업문화 재생을 할 때의 원칙과 방향, 과제들을 아주 정말로 제가 정리한 것보다 훨씬 더 잘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황순우 대표님께서도 20년 만에 노하우를 그런 경험들을 오늘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자리가 있으면 이런 논의들이 확산되어서 우리 국토도시계획학회가 산업문화 재생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첫 번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